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리걸마인드의 기초가 되는 존재와 시간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존재한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곧 좀 더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비극적이고 냉엄한 현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존재를 잃어가고 있다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존재는 항상 존재로서 머물고자 하죠. 그렇지만 시간의 마차가 우리의 존재를 잠시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두지 않고 계속 부존재의 방향으로 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존재와 시간,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기초적인 법 개념이 나왔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햄릿 3막 1장에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주인공의 독백이 바로 3막 1장의 시작입니다. 1장을 열게 되죠. 이 문장을 우리나라에서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 영어를 be라고 하는 이 영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존재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이다, 그렇게 풀이하는 것이 더 원뜻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햄릿은 여러분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작품이죠. 그러면 햄릿은 이 순간에 무엇을 고민하고 있었는가? 초등학생들이 요약으로 읽고 있는 햄릿의 스토리에 따른다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야말로 지금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어떤 그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앞에다 놓고 있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햄릿의 고민은 이러한 아주 간단한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햄릿의 고민은 1과 2 사이의 선택이라고 하는 선택 이전의 문제,
즉 존재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햄릿이 그러한 고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남의 이야기로 생각할 수는 없고, 또 청소년기를 넘기면서 멋있게 사느냐 죽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한두 번 인용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고민은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고민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남의 일로 여길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의 경계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고, 또 존재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닮아 있다 하는 것, 그런 점 때문에 우리는 햄릿의 철학적 고민 앞에 우리도 함께 발길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햄릿은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상황이죠.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견디기 힘든 어떤 운명의 회오리 속에 빠져들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그대로 떨쳐내지도 못하고 휘말린 채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소극적인 상태, 이것이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달리 그 운명의 회오리에 저항하는 의지로 더 이상 끌려가기를 거부하는 행위, 그것이 부존재로 가는 선택, 부존재로 가는 것이다. 존재는 피동적인 것이고 수동적인 것이고, 부존재만큼은 인간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동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갈림길에서 서 있는 햄릿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느릿느릿 죽음으로 다가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운명의 힘에 굴복하는 것이 자기가 원치 않는 운명 속에 있는 인간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다, 그렇게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오히려 본인이 주인공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의 삶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햄릿은 죽음을 오늘 잠이 들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의혹을 품게 되는 것이죠. 잠이 들고 나서 우리는 꿈의 세계를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죠. 이것이 또 다른 운명인 것입니다. 꿈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면, 그러면 현실의 지금 존재를 깨뜨리고 나의 의지로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겠다고 해서 부존재로 가는 죽음을 선택을 했는데, 그 죽음이 오늘 잠이 들어서 이어지는 꿈의 세계처럼 또다시 내가 주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또 다른 운명이 그 이후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인간은 존재해도 혹은 부존재를 선택을 해도 결국은 운명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을 굴리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햄릿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무 판자를 잘 다듬어서 깔아놓은 마룻바닥에 공을 굴렸을 때 잘 굴러가던 공이 나무에 있는 그 나이테 때문에 생기는 옹이, 그 옹이를 만남으로 해서 공은 방향을 바꿉니다. 마찬가지로 평평한 운동장이나 마당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굴리게 되면 잘 가던 공이 우연히 솟아있는 작은 풀 한 포기에 걸리면서 공은 방향을 바꾸게 되죠.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죽음 저편에 자신의 운명을 휘저 놓는 그 또 다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수동적인 삶에서는 벗어나자. 방향 전환만큼은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즉 공만큼은 한번 내 손으로 굴려보자. 이런 것이죠. 햄릿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시끌벅적한 세상을 모탈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모탈코일, 모탈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생명이죠. 그런 사람들이 휘감겨 있는 운명의 세계, 운명의 실 속에 엉켜있는 모습,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존재, 즉 투비라고 하는 것은 잔칫날처럼 소란스러운 그러한 세계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능동적인 부존재를 선택하기로 햄릿이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런 것이 햄릿의 내용이고 우리들이 종종 사느냐 죽느냐 하고 경구처럼 사용하는 말의 작품 속의 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산업사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지 나로서는 햄릿의 이 심각한 고민이 단지 가혹한 운명, 힘겨운 상황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죽어서 잊을 것인가 하는 허약한 인간의 갈등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면이 있어서 참 난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햄릿은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두고 고민을 하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고민은 어떻습니까? 존재할 수 있는가? 혹은 존재할 수 없는가? 그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햄릿이 말하는 모탈코일은 그 이름처럼 유한하고 머지않아 곧 끝날 세상을 가리킵니다. 모탈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혹은 유한한 이러한 영어 단어이고 그래서 신화를 보게 되면 인간을 지칭하는 말로 그저 모탈 이렇게 씁니다. 신을 가리킬 때는 임무탈이라고 쓰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말로서 인간은 죽는 존재이다. 즉 man is mortal이라고 하는 경구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모든 존재는 유한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나 생명이 없는 것이나 다 같이 유한합니다. 왜냐하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부존재로 되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존재하다가 부존재로 가죠.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채로 존재하다가 생명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다가 그 다음에 부존재로 갑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이것을 쉽게 풀어보면 만일 꽃이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마른 풀 상태로 머물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분해돼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꽃이 마른 풀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돌이 그냥 돌로 있을 때도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런 차별을 좀 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경우에 생명이 끝나면 물건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생명이 사라지고 나서 물건으로 된 상태를 죽은 사람 또는 시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생명이 끊어졌을 때 죽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른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죽었으면 이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사람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끝났을 때 물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뿌리 깊은 공감을 지니고 있는 국민이죠. 특히 자기와 관계 있는 연장자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자의 경우에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대우를 하죠. 특별히. 그리고 생명이 끝난 소위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경건하게 예를 다해서 장사를 지냅니다. 이러한 생활이 당연하게 대를 이어서 계속되어 온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장례라고 하는 예식의 중앙에 있는 죽은 사람, 그것을 물건이라고 부르면 어쩐지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먼저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이고 언제까지 사람일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민법 제3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즉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단 출생으로 사람이 되고 사망으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시체는 물건이다 하는 데 대해서 그렇다는 답이 나온 셈이지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또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형법 제308조에서 규정하는 사자명예훼손죄가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이 죽었을 때 물건이라고 하면서 물건에게 명예가 있다는 뜻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요. 그런데 이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사자의 명예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법 규정은 사자, 즉 시체, 조금 거북하지만 객관적으로 표현해서 사람이었던 물건, 여기에 대해서 명예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사자의 유족, 특히 좀 이 규정이 생긴 것은 시대적으로 좀 과거에 생겼죠. 물론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이긴 하지만 지금으로부터는 꽤 오래 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자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제주의 명예를 보호한다. 그것이 이 조항의 의미라는 것을 알아두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자, 죽은 자는 생전에 그가 대단한 현인이었거나 혹은 영웅이었거나 그것을 묻지 않고 그저 물건인 것입니다. 책상이나 의자에게 명예가 없듯이 사자에게도 명예는 없고 사자는 명예의 주체가 아닙니다. 민법에 따라 생존한 동안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를 출생한 시점으로 볼 것인지 또 언제를 사망한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형법학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생에 관해서는 진통설, 일부 노출설, 전부 노출설, 독립호흡설 등이 있고 사망에 관해서는 호흡 정지설, 맥박 중지설, 뇌사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자들의 이론이 오늘날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법률적으로 상속, 낙태죄, 영아살해죄 등에서 언제를 출생의 시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살인죄 그리고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생겨난 개념인 뇌사, 의사보조자 자살 또는 존엄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망의 시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학문적인 논의의 장에서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의견 대립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분명한 경계를 사이에 두고 밀고 당기는 힘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겨름의 뒤에는 대개 직접적인 이익과 간접적인 큰 이익이 자리 잡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법률학자는 물론이고 리걸 마인드를 지닌 시민들은 누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인가가 아니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즉, 이 의견에 따르면 아직 인간이 아니지만 저 의견에 따르면 이미 존엄한 인간이 되는 그 존재, 이 의견에 따르면 이미 생명이 끝난 물건이지만 저 의견에 따르면 아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존엄한 인간이 되는 그 존재, 바로 그 존재의 입장에서 출생과 사망의 시기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익과 손해의 문제는 이해 당사자들이 신경 쓸 문제일 뿐이니까 말입니다. 앞에서 출생과 사망의 시점에 대한 여러 학설을 단순히 나열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러한 학설에 관하여 우리 학자들에게 당부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학설을 대할 때 어떤 학설도 일말의 타당성은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과대학에서 혹은
로스쿨에서 법률 교과서를 보다 보면 몇백 년 동안 발달해온 법학 이론과 학설을 하나의 목차, 하나의 항목에 나란히 배열을 해놓고 이 학설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엉터리이고 저 학설은 어느 나라의 다수설이며 그리고 또 이 학설은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하는 식의 설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다수설이나 통설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디에서의 다수설이나 통설인가 하는 점이 불분명하지요. 게다가 그 개념 또한 모호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게다가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비판을 받는 학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그 학설이 먼 옛날에 수립된 그러한 학설이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그 학설이 2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그 시대의 과학 지식과 그 시대의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대에는 최신의 그리고 가장 앞선 학설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학설을 배우고 또 그것을 비판할 때 학자들은 앞으로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학설은 이러한 학설이 있었다고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읽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과거의 학설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겨우 오늘 기록을 통해서 과거를 만난 입장이면서 마치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의 진면목을 모르죠. 그것을 마치 다 알고 있다는 태도로 과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미지의 것이죠. 미래도 미지의 것이지만 과거 역시 우리는 체험하지 못했고 우리가 직접 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해에는 리걸마인드를 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의 시기와 종기라고 한다든지 권리의 주체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또 존재가 무엇인지,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존재와 부존재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존재와 부존재의 이야기를 좀 더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존재가 부존재로 바뀌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술쇼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미녀가 있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어떤 상자 속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그 상자 위에 검은 천을 씌우고 마술사가 부채질을 몇 번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한 다음에 그 천을 걷어내게 되면 미녀는 사라지고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술사의 솜씨에 깜짝 놀라면서 그 순간에 방금 전까지도
존재했던 미녀가 부존재 상태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존재가 부존재로 간다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인위적인 눈앞에 보여주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는 항상 존재가 부존재로 바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튼튼하기로 소문난 청바지가 닳아서 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두껍고 탄탄한 청바지, 그렇지만 그것이 일정한 동작을 반복하는 어떤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령 가방을 한쪽으로 계속 메고 다닌다. 그러면 가방면과 계속 스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청바지는 계속 조금씩 마모가 됩니다. 그 마모가 된 면이 점점 얇아지다가 어느 순간 그곳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점점 커져서 어느 날인가는 우리가 보았을 때 거의 밤톨만한 구멍으로 그렇게 바뀌면서 비로소 우리는 청바지에 구멍이 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좀 무신경하다면 그럴 것입니다. 이때 구멍이 난 청바지의 부분, 그 부분은 사라진 부분입니다. 이것이 곧 부존재인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사용하지 않는 나무 의자를 마당 한쪽 귀퉁이에 내놓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 의자는 어떻게 하여 부존재 상태로 되겠습니까? 먼저 의자를 부숴서 더 이상 의자로 보이지 않는 그저 나무도막 몇 개의 형태로 만들면 의자라는 물체를 생각할 때는 약간 부존재하게 됩니다. 또 굳이 그렇게 부수지 않더라도 이 나무 판자들을 이제 부순 다음에 나무 판자들을 불을 떼게 되면 재가 된 다음에 역시 그 이전 나무 판자 상태일 때보다 더 안 보이는 재의 상태로 바뀌겠죠. 이렇게 되면 더 많이 부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의자를 부수거나 불에 태우거나 하지 않더라도 단지 정원한 구석에 내놓은 채로 세월을 그냥 보내면 역시 부존재하게 됩니다.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다 보면 의자는 부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자가 부존재 상태로 가는 데에는 습기, 바람, 박테리아 같은 그러한 어떤 작용을 하는 요소들이 필요하겠죠. 거기에다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는 시간의 묶음인 세월입니다. 시간이 없이는 존재는 부존재로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명국가에서는 해가 뜨면 활동을 시작하고 해가 지면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식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대개 일정한 시간을 단위로 정해놓고 활동을 하죠.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는 10분 이내에 오지선다형 문제 10개를 풀어라 이렇게 한다든지, 또 대략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 식사 시간이다. 또 아침이나 저녁 일정한 시간은 러시아워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가 시간을 단위로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생활을 하는 어떤 기준점으로서 또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 같은 공간을 나누어서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서 시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시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게 시계가 없어도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때를 알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답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나는 시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우리가 시계라고 하는 측정기를 가지고 시간을 재고 있죠. 달력이라고 하는 것도 측정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긴 시간을. 그러나 시간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을 만져본 사람도 없고, 그러면 시간이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이러한 원초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자 이야기를 했듯이 시간 속에서 존재가 부존재로 바뀌어가는 것은 확실히 목격을 할 수 있고 또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 시간이라는 것은 부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존재가 확인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학생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점과 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점과 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점이나 선은 힐베르트의 공리수학에서 말하는 무정의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undefined term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초등 기하학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상호 관계를 공리로 규정한 다음 그 공리에 의거하여 이론 체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점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과 면적이 없고 단지 위치만 지니고 있는 그러한 기하학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또 선이라는 것은 유클리드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폭이 없고 길이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사전이나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개념들은 이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한번 이것을 검증해 봅시다. 굵기 0.7mm라고 쓰여 있는 펜으로 백지 위에 꾹 눌러서 점을 찍으면 대략 둥그스름한 흔적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인식하는 점은 이렇게 종이 위에 일정한 면적을 지닌 흔적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점이란 면적을 지니지 않는 것이며 위치만 있는 것입니다. 수학적 개념과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점 사이에는 물론 이만한 갭이 있습니다. 정말 수학의 개념이 적용될 만한 점은 우리가 볼 수 없을 테니까요. 이것을 방향을 한번 바꿔봅시다. 시간이 마치
길게 이어져서 흘러가는 강물이나 계곡물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에 점을 찍어 봅시다. 그러면 시간에 점을 찍으면 그 부분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시간에 점을 찍으면 그것은 순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의 점은 길이가 없고 위치만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동일하게 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할 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짧은 순간을 찰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점은 바로 이 찰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찰나이고, 찰나는 시간 속에서만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현재라고 하는 이 찰나의 다음 순간은 미래이고, 이 찰나의 바로 이전 순간은 과거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시간 속에 점을 찍은 것 같은, 면적도 없이 위치만 있는 이 찰나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무대에서만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불과 3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단 1초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조리대 위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계란을 들고 있습니다. 바닥은 그냥 조리대니까 콘크리트 비슷한 데라고 합시다. 실수로 계란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조리하던 사람의 손에서 떨어진 계란은 바닥에 떨어져서 껍질이 깨어지고 노른자가 터지고 하면서 노른자와 흰자가 범벅이 돼서 바닥에 이렇게 흐르겠죠. 바닥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떨어뜨린다 하는 눈 깜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 사이에 계란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순간, 그 순간을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계란을 놓치고 그것이 떨어져서 깨어졌다 하는 사실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조리사는 방금 전까지도 손에 쥐고 있던 계란의 그 촉감이 아직 채 사라지지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그 과거로 흘러가고 있는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이것을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과거로 가지 못하게 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란을 놓치는 순간에 계란보다 먼저 자기 몸을 던져서 계란보다 먼저 바닥에 손을 대가지고 떨어지는 계란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란을 안전하게 받고 떨어진 계란은 깨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시간을 지배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시간은 흘렀고 물체는 위치가 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결국은 계란을 놓쳤다가 다시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별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죠. 인간은 적어도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놓쳐서 발생할 수 있었던, 계란을 놓침으로써 발생할 수 있었던 결과를 막았다. 그런 면에 있어서 현재를 길게 누리는데 성공했다고 인식을 합니다. 떨어진 계란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바꿨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한다면 비슷한 다른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노트 위에 글자를 썼는데 잘못 썼습니다. 그러면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쓸 수 있겠죠. 역시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글자를 쓰고 그것으로 한 동작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글자를 지우고 또 다시 썼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쓴 글자와 나중에 쓴 글자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인간들은 이럴 때 별 문제 없이 바르게 썼다고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재라는 그 개념, 그것을 물리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찰나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발생하는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시간을 현재로 보기 때문에 사회학, 법학, 문화적 관점에 있어서의 현재의 길이는 물리학적 관점에 있어서의 현재의 길이와 동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과학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시간의 특성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브라이언 그린은 이런 예를 듭니다. 양초에 불을 붙이면 촛농이 흘러내리지만 그 촛농이 거꾸로 올라가서 다시 양초가 되는 일은 결코 없다. 그는 또 다른 예를 듭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과거만 담겨있지 미래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살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가지만 세월과 함께 나이를 거꾸로 먹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예를 들면서 시간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시간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즉, 시간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우리는 현재에 속하는 것들에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의 특성, 시간이란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결국 우리는 현재 속에 삽니다. 그것을 최대한 늘려봤자 현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찰나와 비슷한 무엇일 것입니다. 그런 현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 현재에 아직 흔적을 남기고 있는 과거를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종종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코릴리는 죽은 것 중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것은 오직 과거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존 스토는 과거만큼 끊임없이 변하는 것은 없다. 우리 일생에 영향을 끼치는 과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는 사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는 유명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존재와 시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해왔는데 결론은 시간이 우리의 존재를
부존재로 바꾸는 치명적인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신조차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번 회에는 리걸마인드의 기초가 되는 존재와 부존재 그리고 시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